당신은 지난달에 무엇을 원했나요? 생각해 보세요. 3개월 전 당신이 꼭 가지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까? 꼭 이루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까? 아마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물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휴대폰, 좋은 옷, 멋진 가구, 또는 경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행을 가고 싶었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었고 어떤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얻었나요? 혹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면 이미 얻었는데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요? 이것이 매우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원할 때 그것이 마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이것만 되면 완벽할 텐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기쁩니다. 짧은 순간에 쾌감이 있습니다. 마침내 이루었다는 느낌, 드디어 이것을 가지게 되었다는 느낌.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일주일 뒤 그것은 이미 평범한 것이 됩니다. 한 달 뒤 당신은 그것을 잊습니다. 2달 뒤 당신은 새로운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마치 끝없는 악순환처럼 말입니다. 당신의 삶이 이렇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같은 패턴 속에서 살아갑니다. 원한다, 얻는다, 만족한다, 잊는다, 새로 원한다. 이 순환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이번에 얻으면 진짜 행복할 거야. 하지만 매번 같은 결과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본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는 이것을 욕망의 수레바퀴라고 불렀습니다. 수레바퀴는 끊임없이 돕니다. 한 바퀴가 끝나면 다시 시작됩니다.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욕망도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욕망이 충족되면 새로운 욕망이 나타납니다. 마치 누군가 우리 앞에 당근을 놓고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면서 걷게 됩니다. 당신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생이지. 계속 뭔가를 원하고 추구하는 게 삶이 아닌가? 맞습니다. 계속 뭔가를 추구하는 것은 삶입니다. 하지만 이 수레바퀴 속에서 우리는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절대 도착할 수 없습니다. 절대 끝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고통입니다. 고통은 큰 사건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고통은 이 미묘한 불만족감 속에 있습니다. 이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 속에 있습니다. 이 언제나 뭔가를 더 원한다는 끝없는 상태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통 권태라고 부릅니다. 권태는 매우 흥미로운 감정입니다. 슬픔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닙니다. 하지만 매우 깊은 고통입니다. 권태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의미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있지만 그것이 충만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이루었지만 그것이 기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권태, 이 깊은 불만족감이 바로 욕망의 수레바퀴의 핵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욕망이 충족되었을 때 우리는 권태로 고통받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어느 쪽이든 고통받는다는 뜻입니다.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 고통입니다. 욕망을 충족시키면 권태로 인한 고통입니다. 욕망을 포기하면 다시 새로운 욕망이 생겨서 고통입니다.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더 큰 것을 원하면 그것을 얻으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더 큰 꿈을 꿉니다. 더 큰 집을 원하고 더 나은 직업을 원하고 더 유명해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같은 패턴입니다. 다만 규모가 클 뿐입니다. 큰 목표를 이루고도 여전히 불만족합니다. 큰 성공을 거두고도 여전히 권태를 느낍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온 패턴입니다.
황제들은 더 이상 욕망할 것이 없었지만 여전히 불행했습니다. 부자들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여전히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은 세상의 인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면의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욕망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욕망 자체가 문제입니다. 욕망 자체가 우리를 수레바퀴 속에 가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욕망을 버려야 할까요? 아무것도 원하지 말아야 할까요? 이것도 또 다른 함정입니다. 우리가 욕망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습니다. 욕망은 생명의 일부입니다. 욕망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욕망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욕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욕망과 다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입니다. 욕망의 수레바퀴를 벗어나는 길이 아니라 그 수레바퀴 안에서도 의식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밤 우리는 이 욕망의 미로 속에서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욕망이 무엇인지 더 깊이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이 수레바퀴에 갇혀 있는지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욕망은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욕망이라고 하면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욕망은 매우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망부터 시작해 봅시다. 당신의 몸이 필요로 하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배고픔, 목마름, 수면이요. 이것들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매우 강력합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 기본적인 욕망들도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먹어도 다시 배고파집니다. 당신이 아무리 자도 다시 졸립니다. 당신이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 기본적인 욕망들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일부러 빠뜨리지 않으려고 이것들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우리의 일과 대부분이 이 기본적인 욕망들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충족시키는 과정을 우리는 생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인 욕망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더 좋은 음식을 원합니다. 더 편한 침대를 원합니다. 더 따뜻한 옷을 원합니다. 이것이 사회적 욕망 또는 문명화된 욕망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지만 맛있는 음식을 원합니다. 우리는 옷을 입지만 좋아 보이는 옷을 원합니다. 우리는 집을 짓지만 큰 집을 원합니다. 이 욕망들은 비교에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기본적인 욕망은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당신이 배고픈지 아닌지는 명확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욕망은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당신의 집이 충분히 큰가요? 당신의 옷이 충분히 좋은가요? 당신의 직업이 충분히 좋은가요? 이런 질문에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충분이라는 기준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욕망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만큼의 부를 가지면 더 많은 부를 원합니다. 당신이 이 정도의 지위를 얻으면 더 높은 지위를 원합니다. 당신이 이 정도의 인정을 받으면 더 많은 인정을 원합니다. 경쟁의 논리가 작동합니다. 누군가가 당신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당신은 불안해합니다. 누군가가 당신보다 더 높은 지위를 얻으면 당신은 초라해집니다. 이 욕망들은 매우 정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우리의 자아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옷은 단지 몸을 덮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를 표현합니다. 당신의 직업은 단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욕망들은 매우 강력합니다. 생존 욕망만큼 때로는 그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인 욕망을 포기하면서까지 사회적 욕망을 추구합니다.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합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하면서까지 더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역설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생존 투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력한 사회적 욕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 욕망을 추구하다 보니 우리는 다시 기본적인 욕망을 위협하게 됩니다. 마치 악순환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깊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욕망입니다. 당신이 의미 있는 무언가를 원합니다. 당신이 아무도 모르는 무언가를 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영혼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물질적 욕망과는 다릅니다. 당신이 예술을 만들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배우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깊이 있는 관계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욕망들은 신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외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싫었을 때 당신은 누군가로부터의 인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배울 때 당신은 그것으로 돈을 벌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당신은 그것으로 이득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욕망들은 순수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욕망들을 추구할 때만 우리는 진정한 만족감을 느낍니다. 물질적 욕망은 충족되어도 공허합니다. 당신이 원했던 물건을 얻어도 그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욕망을 추구할 때는 다릅니다. 그것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도 그 과정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당신이 글을 쓰는 과정이 행복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배우는 과정이 기쁩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깊이 있게 만날 때가 가장 살아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물질적 욕망에 그렇게 빠질까요? 그것은 물질적 욕망이 더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욕망은 무한하고 모호하고 위험합니다. 당신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창조했지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적 욕망은 명확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는 것, 지위가 높으면 존경받을 거라는 것, 더 많은 물건이 있으면 완전해질 거라는 것. 이 거짓된 약속이 우리를 사회적 욕망으로 몰아갑니다. 당신의 욕망을 관찰해 보세요. 당신이 무언가를 원할 때 그것이 정말 필요한 욕망입니까? 아니면 사회적 욕망입니까? 아니면 영혼의 욕망입니까? 이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의 욕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당신이 원했던 것을 얻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기쁩니다. 아, 마침내 얻었다는 느낌. 그 순간의 쾌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그 물건은 이제 당연한 것이 됩니다. 당신은 그것에 익숙해집니다. 그것의 특별함이 사라집니다. 한 달이 지나갑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잊고 있습니다. 혹은 그것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더 좋은 버전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욕망이 나타납니다.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평생. 우리가 이 패턴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뇌의 작동 방식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새로운 자극에 민감합니다. 새로운 것을 만날 때 우리의 뇌는 활성화됩니다. 새로운 경험을 할 때 우리의 신경화학 물질이 분비됩니다. 특히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도파민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화학 물질입니다. 도파민이 분비될 때 우리는 느낍니다. 아, 이게 맞다. 이게 내가 원하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매우 효율적입니다. 새로운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우리의 뇌는 적응합니다. 도파민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같은 자극도 더 이상 흥미롭지 않습니다. 이것을 과학자들은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새 차를 샀을 때 처음에는 신나고 행복합니다. 하지만 몇 주 후에는 그 차는 그냥 당신의 차입니다. 특별한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새 집으로 이사했을 때 처음에는 신이 납니다. 하지만 수개월 후에는 그 집도 그냥 당신의 집입니다. 그 기쁨이 사라집니다. 당신이 원했던 직업을 얻었을 때 처음에는 만족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도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를 계속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번에 실수했다. 다음에는 더 좋은 것을 얻으면 진짜 행복할 거야. 하지만 이것도 같은 패턴입니다. 우리의 뇌는 어떤 것에도 적응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욕망합니다. 계속 추구합니다. 계속 실망합니다. 우리는 마치 쥐처럼 행동합니다. 심리학자들이 한 실험이 있습니다. 쥐의 뇌에 전극을 설치해서 쥐가 레버를 누르면 뇌의 쾌감 중추를 자극합니다. 결과는 무엇일까요? 쥐는 계속 레버를 누르냐. 먹을 것도 마다하고 잠도 자지 않고 계속 레버를 누릅니다. 심지어 죽을 때까지 누릅니다. 이것이 중독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욕망과 충족의 사이클은 쥐의 레버와 같습니다. 우리의 뇌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우리는 욕망을 느낍니다. 욕망이 충족될 것을 기대합니다.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우리의 뇌는 적응합니다. 다시 욕망이 생깁니다. 이 사이클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고 자신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합리화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실수한 것 같다. 하지만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우리는 계속 자신을 설득합니다. 광고업계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제품이 당신을 행복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것 없으면 당신은 부족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 메시지들을 받으면서 계속 욕망합니다. 사회도 이것에 기여합니다. 우리의 사회는 끊임없는 소비를 기반으로 합니다. 경제가 돌아가려면 사람들이 계속 무언가를 사야 합니다. 계속 새로운 것을 원해야 합니다. 계속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부족하다. 당신은 뭔가를 더 필요로 한다.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정말로 뭔가가 더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뇌의 적응과 사회의 메시지가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깨달으면 매우 흥미로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가진 것들을 다시 봅시다. 당신이 이미 가진 것들, 당신이 이미 경험한 것들, 당신은 그것들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신의 집도, 당신의 직업도, 당신의 관계도, 당신의 건강도 모두 당연합니다. 하지만 혹시 그것들을 잃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제야 당신은 깨달을 것입니다. 아, 내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구나. 그 순간 당신은 다시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잠시 동안은. 하지만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다시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악순환입니다. 우리는 이미 가진 것들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는 이유는 우리가 이 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어떤 물건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어떤 성취도 우리를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어떤 지위도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닫고 싶지 않은 진실입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안다면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욕망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광고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회의 메시지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이미 가진 것들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계속 속이는 이유를 아는 것의 가치입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급여를 받습니다. 당신은 만족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당신은 이런 말을 듣습니다. 당신의 친구는 당신보다 더 좋은 회사에 다닙니다. 더 높은 급여를 받습니다. 더 큰 승진 기회가 있습니다. 순간 당신의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방금 전까지 만족하던 당신의 직업이 이제는 부족해 보입니다. 당신의 급여가 이제는 낮아 보입니다. 같은 직업입니다. 같은 급여입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감정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비교의 마법입니다. 비교는 우리의 욕망의 가장 강력한 엔진입니다. 우리는 절대값으로 행복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대값으로 행복을 측정합니다. 즉,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행복을 느낍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부릅니다.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강력합니다. 당신이 객관적으로는 좋은 삶을 살고 있어도 누군가가 더 좋은 삶을 살면 당신은 박탈감을 느낍니다. 심지어 당신이 객관적으로 더 나아졌어도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나아지면 당신은 불만족합니다. 우리의 사회는 이 비교의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와 비교합니다. 우리 아이를 다른 아이와 비교합니다. 우리의 집을 이웃의 집과 비교합니다. 우리의 외모를 연예인의 외모와 비교합니다. 그리고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불만족합니다. SNS는 이 비교의 문화를 극단화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동네 사람들, 우리의 회사 동료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SNS를 통해 우리는 수천 명,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우리는 인플루언서들의 삶을 봅니다. 연예인들의 성공을 봅니다. 부자들의 사치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멋있는데 나는 왜 초라한가?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했는데 나는 왜 실패했나?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왜 불행한가? 이 비교의 게임은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누군가를 따라잡으면 또 다른 누군가가 당신 앞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따라가야 할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당신이 달성해야 할 목표는 항상 있습니다.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교묘한 것입니다. 우리는 노력하는 것이 선하다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개선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노력의 기준이 비교라면 우리는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보다 아래의 누군가와 비교하면 당신은 우월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우월감은 교만으로 변합니다. 당신이 당신보다 위의 누군가와 비교하면 당신은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열등감은 욕망으로 변합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불행합니다. 비교 속에서 행복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비교를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이것이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비교는 우리의 인간적 본성입니다. 우리의 뇌는 비교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비교를 통해 생존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강한지, 당신의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는 그룹 내에서 생존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지금도 계속 비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교를 완전히 멈출 수 없지만 비교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비교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불만족을 느낄 때 당신은 멈춰서 자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뭔가와 비교하고 있는가? 이 질문만으로도 비교의 힘이 약해집니다. 두 번째, 당신은 비교의 대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 대신에 당신은 과거의 당신 자신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내가 1년 전보다 나아졌는가?
내가 작년보다 더 성장했는가? 이 비교는 당신의 진정한 성장을 측정합니다. 세 번째, 당신은 비교를 완전히 멈출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강력합니다. 당신이 SNS를 덜 사용한다면, 당신이 다른 사람의 성공을 덜 본다면, 당신이 비교할 대상을 줄인다면, 당신의 욕망도 줄어들 것입니다. 당신의 불만족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비교를 멈추면 당신은 비로소 당신이 이미 가진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당연한 일상이 사실은 매우 축복받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이 마신 물, 당신이 먹은 음식, 당신이 자는 침대, 당신이 입은 옷, 이 모든 것들이 지구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풍요로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의 게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첫 번째 자유입니다. 당신이 비교를 멈출 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삶을 제대로 볼 때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당신의 현재는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당신의 미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 깨달음이 욕망의 수레바퀴를 멈추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욕망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욕망의 대가를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돈을 쓴다, 시간을 투자한다, 노력한다. 하지만 욕망의 진정한 대가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욕망을 가지고 있을 때 당신의 마음은 항상 분열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일부는 현재에 있고 당신의 다른 일부는 미래에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계속 만약에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나가 저것을 얻으면, 만약에 내가 저것이 되면, 만약에 저것이 일어나면, 당신의 마음은 미래의 가능성 속에서 산다. 현재의 현실이 아니라. 이것이 매우 교묘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이 현재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은 당신이 아직 도달하지 못한 미래를 위해 현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직장에 앉아 있지만 당신의 마음은 승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식사를 하고 있지만 당신의 마음은 더 나은 음식을 꿈꾸고 있습니다. 당신은 친구와 있지만 당신의 마음은 다른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당신은 절대 현재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욕망이 가져오는 가장 큰 대가입니다. 당신의 삶 자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 당신은 얼마나 많은 현재를 포기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승진을 원한다면 당신은 현재의 안정을 포기합니다. 당신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당신은 경쟁을 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싸웁니다. 당신이 돈을 더 벌고 싶다면 당신은 현재의 시간을 포기합니다. 당신은 일합니다. 당신은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합니다. 당신은 휴식을 포기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사랑을 원한다면 당신은 현재의 평온을 포기합니다. 당신은 불안해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기다립니다. 당신은 거절을 두려워합니다. 현재의 대가로 미래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역설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그 미래에 도달하면 당신은 여전히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또 다른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승진을 얻으면 당신은 더 높은 지위를 원합니다. 당신이 돈을 벌면 당신은 더 많은 돈을 원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사랑을 얻으면 당신은 그 관계가 영원할 것이라고 원합니다. 당신은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계속 현재를 포기합니다. 계속 미래를 추구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은 흘러갑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이 시작되기를 기다립니다. 당신은 당신이 충분해지기를 기다립니다. 당신은 당신이 완성되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날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임종의 순간에 후회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아, 내가 더 많이 사랑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 나는 현재를 더 즐겼으면 좋았을 텐데. 아, 나는 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 나는 더 많은 돈을 벌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 나는 더 높은 지위를 얻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의 죽음의 침대에서의 진실이 우리의 욕망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욕망의 또 다른 대가는 불안입니다. 욕망을 가지고 있을 때 당신은 항상 불안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얻지 못할까봐, 당신이 그것을 잃을까봐, 당신이 어떤 직업을 원한다면 당신은 불안합니다. 내가 그 면접에 합격할까? 내가 충분히 자격이 있을까?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당신은 불안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할까? 그 사람이 나를 떠날까? 이 불안은 욕망과 함께 옵니다. 욕망이 없으면 이 불안도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떤 것도 잃을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매우 침착한 상태입니다. 욕망의 세 번째 대가는 자유의 상실입니다. 욕망을 가지고 있을 때 당신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당신은 욕망의 노예입니다. 당신의 모든 결정이 욕망에 의해 통제됩니다. 당신의 모든 행동이 욕망을 위해 방향 지어집니다. 당신은 당신이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욕망이 당신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승진을 원한다면 당신은 상사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당신은 거짓된 미소를 지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의견을 숨겨야 합니다. 당신이 돈을 원한다면 당신은 당신이 싫어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간을 팝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혼을 팝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사랑을 원한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당신 자신을 변경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아닌 누군가가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욕망의 노예임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욕망이 없을 때 옵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 때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되고 싶은 대로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욕망의 대가들입니다. 현재의 상실, 불안, 자유의 상실. 당신은 이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당신의 현재의 삶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위해 당신의 현재의 평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때 당신은 비로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욕망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욕망을 내려놓을 것인가? 이 선택이 당신의 삶을 바꾸는 첫 번째 순간입니다. 당신이 이제 깨달았습니다. 욕망은 끝나지 않습니다. 욕망은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욕망은 비용을 청구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은 모든 욕망을 버려야 할까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야 할까요? 모든 꿈을 포기해야 할까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욕망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습니다. 욕망은 생명의 일부입니다. 욕망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욕망과 다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욕망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욕망이 일어날 때 당신은 멈춰서 그것을 봅시다. 당신은 그 욕망이 어디서 오는지 물어봅시다. 그것이 정말 당신의 욕망입니까? 아니면 사회가 만들어낸 욕망입니까? 아니면 광고가 심어준 욕망입니까? 이 관찰 자체가 욕망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당신이 욕망을 인식할 때 당신은 더 이상 그것에 완전히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약간의 거리를 만듭니다. 당신은 선택의 여지를 만듭니다. 두 번째, 당신은 당신의 욕망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욕망이 같은 무게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욕망은 중요하고 어떤 욕망은 사소합니다. 당신이 따뜻한 음식을 먹고 싶은 욕망과 명예를 얻고 싶은 욕망은 다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욕망과 더 큰 집을 가지고 싶은 욕망은 다릅니다. 모든 욕망을 동등하게 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욕망이 당신의 영혼을 만족시키는가? 어떤 욕망이 당신의 인생에 의미를 주는가? 이 질문에 답할 때 당신은 당신의 욕망을 정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당신은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원할 때 당신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것을 얻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면 당신은 깨달을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살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욕망의 힘을 완전히 바꿉니다. 당신이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받아들일 때 당신은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잃습니다. 당신이 실패할 수 있다고 받아들일 때 당신은 실패에 대한 불안을 잃습니다. 당신이 죽음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잃습니다. 이것이 영혼의 자유입니다. 네 번째, 당신은 현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욕망을 내려놓을 때 당신의 마음이 미래에서 현재로 돌아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마시는 물의 시원함, 당신이 보는 햇빛의 따뜻함, 당신이 듣는 음악의 아름다움. 이 순간들이 사실은 당신의 삶입니다. 미래는 환상입니다. 미래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미래는 항상 현재가 될 때까지 미래일 뿐입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욕망을 내려놓을 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당신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욕망 속에서 당신은 부족함만 봅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욕망을 내려놓을 때 당신은 당신이 가진 것을 봅니다.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당신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당신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감사는 욕망의 반대입니다. 감사할 때 욕망은 자동으로 약해집니다. 여섯 번째, 당신은 행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욕망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더 명확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결과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할 때 당신은 그 과정에 집중합니다. 당신은 그 일을 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당신이 결과를 덜 원할 때 당신은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명확하고 당신이 차분하고 당신이 현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쇼펜하우어의 시대 동양의 현인들은 무의자연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연스럽게 행동하면서도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 당신이 수레바퀴에서 내려올 때 당신이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현재를 얻습니다. 당신은 평온을 얻습니다. 당신은 자유를 얻습니다. 당신은 감사를 얻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당신은 당신의 삶을 얻습니다. 당신의 삶이 미래의 어딘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당신 손 안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욕망의 수레바퀴를 돌 것인가? 아니면 내려올 것인가? 이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선택을 할 때 당신은 비로소 주인이 됩니다. 욕망의 노예가 아닌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됩니다.
이 밤 당신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들을 마음에 품으면서 당신은 천천히 잠에 빠질 것입니다. 내일 아침 당신은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멈출 것인가? 당신의 욕망을 관찰할 것인가 아니면 휘둘릴 것인가? 당신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기다릴 것인가? 이 모든 선택이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세요.